네, 오늘도 재밌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치과병원 원장 김영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지컬 프레스먼트, 그러니까 서저리 돼서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이란 말을 쓰거든요. 처음에 그 말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드릴링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오스테톰이라는 표현도 우린 써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전문 의학 용어들이 발전하잖아요. 그 오스테오가 이제 뼈고 토미는 자르는 거고 CT도 그렇잖아요. 토미의 T자입니다. CT가 컴퓨터로 해서 이 몸의 영상을 잘라서 이걸 이제 쌓아서 CT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토미가 이제 자르다는 소리고 드릴링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드릴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오스테톰이라든지 드릴링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써서 이런 행위를 해서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 하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릴도 그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오고 또 그 임플란트의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한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 방법을 테크닉을 우리가 개발해야지만이 임플란트 수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이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뭐 보철 치료는 임플란트가 뼈에 붙으면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교합이라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오늘도 이제 상담 환자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풀마우스 리피테이션을 하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거의 한 18개 그 정도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못 할 줄 알았는데 보험이 들어있대요. 무제한 보험이. 그러니까 이제 교합을 몰랐으면은 그런 제안을 환자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심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보철 단계에서 결국 교합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롱텀 팔로업을 하려면 또 교합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 단계를 조금 좀 이해하시고 이번 베이직 세미나는 수술 단계 그러니까는 임플란트 사이트 프리퍼레이션에 대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걸 좀 종합해 보면은 카운트 싱킹하고 프리테핑 이야기죠. 그러니까 카운트 싱크를 안 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고 그리고 카운트 싱크를 꼭 해야만이 넣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3I라든지 일반적으로 크리스탈 모듈이 좀 단단한 임플란트들은 카운트 싱크를 꼭 해서 임플란트의 크리스탈 모듈에 뼈가 패시브 핏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카운트 싱크가 없는 임플란트 자기는 선택하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게 대부분 이제 한국산 임플란트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는 임플란트 디자인 봐보시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크리스탈 모듈이 굉장히 두꺼워요. 일부러 막 두껍게 하고 길게 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쪽에 이제 그 강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더 크게 발생하고 픽처가 밴딩이 되죠. 밴딩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크리스탈 보너스가 오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카운터 싱크가 필요한 임플란트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한국 임플란트들은 카운트 싱크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메이저급 회사들은 카운트 싱크가 필요한 어떤 임플란트를 디자인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산 임플란트가 싸서 팔리지 퀄리티로 팔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은 거의 다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한마디예요. 그냥 국산은 싸서, 한국산은 싸서 구입하는 거고 퀄리티로는 구입을 안 해요. 팔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그렇죠. 이 수완을 유지하겠다든지 뭐 애매하게 뭐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애매한 위안을 갖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뭐 더 발전 안 하겠다고 다 편한 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지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누적 환자들이 쌓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카운터 싱킹이 없는 임플란트를 만들겠어요. 카운터 싱킹을 하는 임플란트를 만들겠어요. 우리 그 베이직 키트나 일반 키트 보면 다 카운터 싱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톡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카운터 싱킹 없이 넣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 오래 가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다. 그러니까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그쪽에 지금 거의 판매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사요. 독일산을 썼다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장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능에 싼 걸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 원하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더 좋은 성능에 비슷한 제품을 원한다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매욕이 이제 발동이 되는데 이제 한국은 그게 아니고 이제 편의성 위주로 그 계속 발전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탭핑이죠. 본탭을 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IBS만 해도 탭을 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나사산이 이제 굉장히 그 액티브하니까 그리고 홈도 깊고 나사산이 길잖아요. 이걸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제 다 휘어버리죠. 스레드가 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본탭을 하는 임플란트를 파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국내에 본탭 한 데 없어요. 이게 유일한 게 IBS단 말이죠. 그러면서 쉽다는 어떤 그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쉬울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느꼈을 때는 의아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를 증가시켜요. 무슨 말이냐면은 압력을 많이 주면은 클라스트 디펙트가 증가하잖아요. 그걸 없애자는 거죠. 균일한 압력으로 임플란트를 집어넣겠다는 거고 본 컨택 서페이스를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IBS에서 그 본탭을 하는 것은 방향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IBS는 사실은 이제 카운터 싱크는 필요가 없는 임플란트죠. 그냥 코어 사이즈가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본탭만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프리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탭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스타빌리티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본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스테오클라스틱 이펙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스테오블라스틱 이펙트가 더 빨리 발생하겠죠. 그러니까는 세컨더리 스타빌리티도 증가한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도 증가하고 세컨더리 스타빌리티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IBS 임플란트를 보고 있으면은 장단점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예, 너무 극과 극이고 제가 아는 그 개념에서는 절대 쉽지가 않은 임플란트 중에 하나예요. 그거 심을 수 있으면 아무거나 심을 수 있는데 뭘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제일 어려운 임플란트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심기에 제일 어려운 임플란트를 하면서 테크닉이 부족해서 안 바꾸는 건지 아니면 그 임플란트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건지. 그런데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하고 장점을 공유하잖아요. 그냥 티슈 레벨 임플란트 써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철적인 한계가 이제 있잖아요. 그 IBS 임플란트가. 그게 이제 극복이 될 건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까지는 좀 이렇게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해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카운트 싱크가 다 나와요. 근데 대부분 아래쪽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위쪽이 이제 팅 엣지가 있어서 자르죠. 그래서 이제 아래가 가이드하고 위가 자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게 이제 카운트 싱크가 있는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피처의 크리스탈 모듈이 강하기 때문에 스트렝스가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것 같은데 카운트 싱크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대부분 노력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본탭이죠. 이 본탭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막혔냐면요. 너무 많이 만들어요. 본탭을. 그러니까 이제 IBS 같은 데나 본탭을 만드는 회사들은 제품군을 극단적으로 줄여요. 왜냐면은 나사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스레드의 어떤 그 피치라든지 아니면은 크기에 따라서 본탭을 다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임플란트를 생산할 수가 없죠. 그냥 편하게 말하면은 몇 개 가지고 쓰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탭이 좋은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통하지 않는 어떤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본탭이 싫다 이게 아니고 본탭 하면 무조건 장점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스타빌리티 올라가고 세컨더리 스타빌리티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임플란트 사이즈에 맞춰서 본탭을 만든다? 쉽지가 않고 저는 그런 회사도 꽤 봤어요. 본탭 그렇게 만든데. 제가 알기로는 진머가 언제 어느 한때 다 본탭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직경에 따라서 본체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는 생각하죠. 카운트 싱크 사이즈 숫자만큼은 그 카운트 싱크의 숫자에 해당하는 본탭은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도 좀 만들었다가 지금은 유일하게 지금 그 IBS만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폰탭이 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3I였던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액티브하죠. 그러면 잘 깎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이 기우뚱거리죠. 카팅이 세지면서. 반대로 이제 이런 폰탭은 생각이 잘 안 깎이겠죠. 근데 그 폰탭 나사 구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인게이지가 되잖아요. 배. 그러면 이제 그 스레드를 물고 셀프 스레딩 같이 탭이 정확히 들어가죠. 이런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탭 형태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드본에서는 탭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엔진으로 하시잖아요. 본 탭핑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탭은 엔진이 망가져요. 이제 선생님들 잘 안 해보시겠지만은 제가 바이쿠노 예전 쓰면서 바이쿠는 드릴링도 리밍으로 해요. 고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 50rpm 있잖아요. 여기 50rpm 언더로 알아 있죠. 리머가 있어가지고 드릴이 없어요. 그냥 리머가 있어요. 거기는. 그것도 트림라이트는 좀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드릴이나 리머를 만드는 소재 이름이 트림라이트예요. 420J2 뭐 이러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400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게 녹이 나요. 그러니까 300계열은 녹이 안 나고 400계열은 녹이 나요. 그 금속이 철이죠, 철. FE죠. 근데 이제 300계열이 오스테나이트인가? 오스테나이트라 해서 녹이 안 나고 400계열이 마르센사이트인가?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녹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한번 그 우리 후배가 그 메가젠 그 덴샤바를 팔려고 아니 후배가 막 좋다고 막 계속 우리 그 카톡에 올렸어요. 다 좋은데 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르센사이트라서 이게 계속 녹이 나는 게 당연하다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녹이 난다는 것이 내가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우리 후배들은 이제 그 메가젠 쪽 어떤 홍보를 하려고 이제 그걸 올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400결 그 마르센사이트는 무조건 녹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녹이 난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안 좋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이제 산으로 갔어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이제 셀라인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류수로 이리게이션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당연한 듯이 뭐 지식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산으로 가요. 그 셀라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셀라인을 쓰는 이 원장들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쿠 쪽에서 이제 많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림라이트로 그 드릴을 만들면 안 되고 티타늄을 만들자. 그래서 티타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티타늄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 거기 속아가지고 티타늄으로 드릴을 만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 버렸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티타늄 리머에다가 그걸로 이제 본 리밍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엔진이 다 망가졌어요. 드릴도 막 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 되죠. 바이콘 수입사한테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하면은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흐지부지 돼버렸고 나는 이제 후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딴지 거는 상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버리니까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니까요. 뭐 어떻게 됐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본탭에 그 스레드를 크게 하면은 탭이 잘 돼요. 정교하게 일정하게 나죠. 근데 이 스레드를 짧게 하면은 이게 들어가면서 뒤뚱거릴 거 아니에요. 기우뚱거리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원하는 대로 탭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태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우리는 태핑을 해봤잖아요. 예전에 그 브랜드 막 쓰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론상으로는 좋아. 그렇지만 현실이 안 받쳐줘요. 그래서 이제 탭 디자인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할지 아까 같이 그 탭 스레드를 길게 해야 할지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성격으로 만들 거예요 아마. 만들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니셜 드릴 하고 그다음에 파일럿 드릴을 해서 밑에 사이즈는 작고 위에는 커지는 거. 우리 때는 이거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드릴 에페카시라나요? 그 드릴이 별로 안 좋았어. 드릴 이게 잘 깎여요. 잘 안 깎이잖아요. 특히 작은 사이즈는 어렵죠. 날을 세우기가 힘드니까요. 이렇게 이제 원통형에다가 날이 올라가잖아요. 또 드릴이 레터럴 커팅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깎을 거라고 해서 우리 그 방향이 바뀌면 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뼈를 태우는 겁니다. 사이드 커팅이 안 돼요. 드릴은. 근데 우리 건 사이드 커팅이 되죠. 그래서 디자인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원통형 드릴은 사이드 커팅이 안 됩니다. 그 끝만 커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끝이 이제 드릴 사이즈가 직경이 작고 위쪽이 큰 것을 우리는 파일럿 드릴이라고 그래요. 그 먼저 이제 판다는 거죠. 파일럿가 비행하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제 최종 드릴을 하기 전에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이제 파일럿 드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드릴링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앞쪽에 드릴링이. 그 전에 했던 드릴링. 그럼 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니셜 드릴링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시 돌아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니셜 드릴링에. 지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근데 생각해보세요. 실제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어떤 인접치 사이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야 할 공간이 있고 내가 메지알 쪽에서 방향을 위치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크라운을 중심에 맞추잖아요. 보철물 중심. 그러면 메지알에서 위치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디스탈 방향에 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디스탈에다가 디스탈에 치우쳐서 이 이니셜 드릴링 위치를 잡으면요. 메지알로 가잖아요. 그럼 보컬은 링걸로 갈 거고 링갈 쪽 위치를 잡으면 레벨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향이 잘못돼서 드릴링 하면서 이 파이로 드릴 해봤단 말이죠. 근데 방향이 안 맞아. 그럼 방향을 바꾸겠어요? 위치를 바꾸겠어요? 위치를 바꿔야 맞잖아요. 그걸 막 린데만을 가지고 막 깎는다고 막 사이드 커팅으로 막 깎는다고 막 해요. 뭔가를 해요. 원장님들은.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멘붕 상태,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일럿 드릴까지 해보고 드레싱 인디케이터를 껴보고 엑스를 찍어보실 거 아니에요. 또 그 섬세하신 분들은 엑스를 찍고 하시더라고요. 또 CT를 찍어서 확인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김일수 원장은 CT 찍죠. 예, 불안하면은. 예. 항상 불안해. 아니 그 말. 나를 봅니다. 그 말 좋은 말이네요. 항상 저도 불안해요. 이게라도 한번 오늘도 이제 애매한 환자가 있었는데 술 전에 CT를 찍었어요. 예, CT를 찍고 그 뼈의 이미지를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수술하면 훨씬 정밀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엑스레이를 못 믿죠 또. 예, 엑스레이는 이제 파노라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편집된 사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드릴 끼고 찍을 때도 있고 사진을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를 드릴 끼고 찍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드레싱 인디케이터를 끼고 이제 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럼 방향을 바꾸겠어요? 아니면은 드릴링 위치를 바꾸겠어요? 위치를 바꿔야 돼요. 그 이해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대부분이 위치와 방향이 같이 연관돼 있고 같은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이해 못 해요.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위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추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결과가 임플란트 식립된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생긴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드릴까지 해서 방향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이지먼트죠. 이건 이제 본에 따라서 다르죠. 인라이지먼트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기는 4.7짜리 임플란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직경 4.7을 심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위에는 3.8이고 아래는 3.4, 또 위에는 4.4고 밑에는 3.8 이런 이제 스텝들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크리스탈 모듈이 굉장히 강력해요. 마이크로 그루브만 있고 상당히 두꺼운 양의 어떤 티타늄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사산을 안 냈단 말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카운터 싱크 없이는 못 넣어요. 그러니까 IBS를 주로 쓰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못하죠. 그건 카운트 싱크 필요 없는 임플란트 디자인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카운트 싱크 없이는 못 넣어요. 우리도 에스락에 TLX 같은 경우는 카운트 싱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싱크 없이 못 넣는데 여기는 본탭하고 카운트 싱크가 같이 돼 있죠. 저속으로 본탭을 하면서
카운트식까지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밑에는 탭을 만들고 본 탭을 만들고 위에는 이제 그 카운트 싱크를 하는 것 카운트 싱크로 이렇게 되면은 탭이 50rpm 이하로 돌려줘. 카운트 싱크 그냥 고속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운트 싱크를 한다는 것은 드릴링보다 더 고속으로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은 코트 칼본을 까잖아요. 그러니까 코트 칼본을 삭제하니까 고속 드릴링이 훨씬 더 유리하고 밑에 칸셀레스 쪽은 사실은 이제 고속 드릴링이 장점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셀라인이 그 아래까지 이리게이션 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면 고속으로 돌면 돌수록 보니팅 때문에 불리하죠. 보니팅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속으로 하는 게 낫겠고. 그래서 이제 드릴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2000rpm 이상을 쓰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00rpm이 평균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밑으로 800rpm 정도 쓰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맞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게 맞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하드본에서 고속 드릴링이 훨씬 더 유리하죠. 소프트본은 고속 드릴링 할 이유가 없죠.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의 차이인데 그냥 이건 옳고 다른 것은 틀리고 나는 이제 생각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한 가지만 알려줘 이렇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가이드 드릴링 처음에 우리 이니셜 드릴링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2mm짜리로 뎁스 드릴링 하죠. 요새는 스타퍼가 있긴 한데 예전에는 스타퍼도 많이 안 만들었어요. 예, 스타퍼를 만들면 또 키트가 막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스타퍼도 많이 없었죠. 그 다음에 파일럿 드릴링 아래는 2.0이고 위쪽은 2.8. 그 다음에 2.8 드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라이지먼트 쭉 하고 그 다음에 본탭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싱크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본 타입을 이야기를 할 때 뭐 D1본이다, D2본, D3본 이렇게 하잖아요. 보시면은 3, 4는 임플란트 4.8 심는데 4.2 드릴링이 됐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3.2도 들어갈 것 같은데 타입 4는 타입 4 본은 3.2mm 드릴링만 해도 임플란트 들어가요. 뭐 여기도 뭐 애매하고 여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셔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본 쪽이죠. 타입 1, 2라고 되는데 하드본도 보시면은 크리스탈 리치가 코트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트칼본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들은 카운트 싱크급씩 못 던죠. 얇은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보시고 두 번째 칸셀레스 본의 본 타입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탈 본이 두껍고 D1인데 칸셀레스 본은 D3나 D4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본 탭을 이 위쪽에 그 크리스탈 리치만 내면 되잖아요. 카운트 싱크만 하면 되고 또 칸셀레스 본이 D3, D4잖아요. 그러면 드릴링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3.2 정도 파놓고 이 카운트 싱크하고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스텝 다운, 스텝 백 이런 이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술하는 뼈는 분명히 코트칼본하고 칸셀레스본이 나눠져 있고 그 칸셀레스본의 본 퀄리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파노라마 이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코트칼본이 두꺼우면은 전부 다 T2나 이렇게 보여요. T2본 같이. CT를 찍어보면은 안쪽에 뼈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할로본이라고 하거든요. 다 비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CT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칸셀레스 본 타입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CT를 찍어보시고 자기가 스텝 백을 쓰든지 스텝 다운을 쓰든지 아니면 컨벤셔널 오스테토미를 하시든지 뭔가에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셔야지 아마 임플란트 시술이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이런 시술을 많이 했어요. 임플란트를 계속 집어넣다 보면 이 칸셀레스 본이 D3, D4 본이잖아요. 임플란트를 계속 헬센서 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계속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너브 인저리가 가끔 생겨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거. 예, 상당히 심각해요. 근데 뭐 근데 저기 이게 쑥 들어갈 때 드릴링은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픽스처로 눌렀을 때 찢어지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바로 빼가지고 다시 심으면은 좀 짧은 거 심어놓고 그냥 담가놓으면 괜찮아지던데 그거는. 드릴링 할 때 저도 그냥 그 CT는 항상 찍어도 어떨 때는 그 본 퀄리티를 못 보고 방향만 그걸 중요시하니까 그것만 보다가 누르면서 안 들어가서 코티칼본이 누르면서 푹 들어가더니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오고는 이렇게 커넥터 이용해서 거꾸로 돌려서 빼고 나서 좀 굵은 거로 짧은 거 신고 나서 놨더니 처음에는 좀 그러던데 한 몇 주 지나니까 금방 그 회복되더라고요.
커팅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눌린 거는 다 좋아지더라고요.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1년에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심으시니까. 네, 많이 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 아프죠. 서로 힘들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프로토콜은 아니고 이게 이제 브레네막 30년 전에 이런 프로토콜이죠. 브레네막 임플란트에서 제시한. 제가 이걸 30한 2, 3년 전에 봤는데 이 프로토콜을 저도 이제 브레네막 임플란트로 이 임플란트의 여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그 이런 프로토콜을 받고 제가 이제 그때 강의하려고 브레네막에서 또 강의안을 팔았어요. 예, 임플란트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브레네막에서 이제 그 슬라이드죠. 그때는 슬라이드를 팔아서 그걸 이제 받고 그걸 계속 연구를 하면서 임플란트 테크닉을 좀 발전시켰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하드본이죠. 여기는 이제 위아래는 이제 코티칼 본이고 여기는 이제 구멍이 뻥뻥 뚫어진 게 이제 칸셀러스 본이고 요 사진이 제가 알기로는 딱 30년 넘은 사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프로토콜에서 못 벗어나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게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드릴이 다 일회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킹이 돼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주사액 앰플, 그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썼던 걸로 기억해요. 앰플로 나왔어요, 앰플로. 그때 한국 사정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사용을 했었죠. 한 번 쓰라고 지금 그때는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파일럿들이 그 다음에 드릴링, 카운트 싱크, 그 다음에 이제 본테까지 뼈가 딱딱하면 다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려고 어떻게 하죠 지금? 임플란트 나사가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가 이런 어떤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넣는 쪽에 이제 급급한 거고 이게 오래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의문점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은 또 IBS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IBS 쓰시니까 IBS 같은 경우는 넣기 위해서 이제 커터같이 스레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비교를 많이 하냐면은 믹서기 칼날이라고 생각. 믹서기 칼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믹서기 칼날이에요. 지금 IBS 스레드는 딱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팅하고 들어가기 하겠지만은 로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수술하고 보철물을 해서 로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레드 커터가 또 뼈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냐겠죠. 그 스트레스 베어링을 할 수 있겠느냐겠죠. 스레드 커터가.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디자인을 안 하는 건지 대부분 그게 옳다면은 대부분의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그렇게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넣기는 쉽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떤 오클루잘 로딩이 발생했을 때 그 스트레스 베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 로딩을, 그러니까 교합력을 흡수 분산시키는데 좀 불리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장점이에요. 스트레스 이런 그러니까 쉬어 스트레스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히려 저항성이 더 크다. 일반 임플란트보다 일반 위에서 누르는 압축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빵에 대한 스트레스를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칼을 꽂아놨어요. 뭐 붙었어. 그럼 칼을 이 힘이 받아요. 그러면은 칼이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면 또 자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형태에 대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점을 말하자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장단점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좀 손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 코어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사이즈 근처에서 버티는 거죠. 코어 사이즈가 작은 임플란트들 심으면은 아마 그건 실패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의 생각이죠. 우리는 뭐 다른 임플란트를 막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죠. 우리도 단점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는 디자인을 하니까 디자인을 보면서 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이제 이 에버리지 본은 그냥 카운트 싱크까지만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 본은 카운트 싱크가 필요 없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또 안 들어갈까봐 아니면 이 픽처의 크레스타 모드를 뼈 조직에 패시브 피트를 시킨다는 게 개념이거든요. 이 그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드릴링을 좀 적게 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 이건 지금도 어떤 임플란트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임플란트도 보시면은 인시전하고 아니면 티슈 펀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뼈를 좀
이게 플래티닝을 하겠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본이 이제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니까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릴링 쭉 해가는 거죠. 가이드 서젤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드릴링 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본탭하고 카운터 싱크가 하죠. 가이드 서젤에서는 본탭하고 카운터 싱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이드 서젤은 거의 다 카운터 싱크를 만들어요. 근데 본탭은 만든 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탭이 쉽지가 않아요.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힘을 측방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위에 가이드가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지만은 서이클 가이드가 아니면은 슬리브가 얼마나 이 가이드를 잘 해줄지 모르지만은 본탭까지는 부담스럽고 카운터 싱크를 주로 하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집어넣는 거죠. 가이드 서지를 해보면은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다 엔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힘을 많이 못 줘요.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철고정을 많이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가이드 철거하고 다시 또 라체팅해서 넣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처음 의도했던 방향과 위치와 방향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좀 뭐랄까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